그런데 저는 금수저는 꿈도 꾸지 않고 그냥 일회용 플라스틱 숟가락만 있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흙수저도 비록 가난이란 걸 물려준 부모란 존재가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 아닙니까? 사실 저는 고아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제 인생에는 부모란 존재는 없었고 부모의 사랑이 뭔지 가족이란 뭔지 그런 것을 느껴보지 못했죠. 하늘에서 그냥 툭 하고 떨어진 존재랄까?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평생 소원이 가족들과 같이 밥을 먹어보는 게 꿈이었던 전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 인생이 어디 뜻대로 흘러가는 법은 잘 없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 늘 항상 제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라 여겼던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절대 가족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있지만 전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든 이젠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전 이방인이었습니다. 제가 왜 시댁 식구들에게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제 기고한 사연을 들어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1999년 1월 2일 저에게 이 날짜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6살이 된다는 생각에 부풀어 새해를 맞이했었거든요.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누군가의 손을 잡고 새해를 맞은 시장으로 외출을 갔습니다. 요즘은 잘 보기 힘든 뻥튀기 아저씨며 엿장수, 제 기억엔 각종 군것질이 너무 많아 뭘 먹을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잡은 누군가를 따라 한복집으로 갔고 저는 그 한복집에서 한복을 골랐습니다. 이것저것 고르다가 한 아저씨가 저에게 다가왔죠. 꼬마야, 요거 하나 먹어봐. 아저씨가 준 것은 입안을 가득 채울 듯한 커다란 사탕이었습니다. 공짜로 준다기에 저는 그것을 얼른 받았고 아저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빨간 천막 보이지? 저기가 아저씨 가게인데 미제 과자들 엄청 많아. 이따가 놀러와. 미제 과자? 전 흐릿하게 기억이 납니다. 집 근처 슈퍼에는 팔지 않는 우산 초콜릿이 분명히 저 가게에 있을 거라 확신했죠. 저는 한복집에서 1분만 걸어가면 금방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였기에 얼른 뛰어가 우산 초콜릿이 있는지 확인만 하고 올 참이었습니다. 그 가게엔 우산 초콜릿이 있었고 저는 너무 좋아서 한복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저와 같이 온 어른에게 그 초콜릿을 사달라고 하려고 말이죠. 그런데 1분도 안 걸리는 한복집을 달려가려고 하자 큰 트럭이 제 앞을 막았고 저는 그 트럭에 실린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떠밀려 점점 그 한복집과 멀어져 갔고 급기야 너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구수한 떡 냄새가 나는 떡집에 있는 방 한켠에 저는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고, 정신이 드니? 너 말 못하니? 아줌마 말 안 들려? 전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제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웠고 그 자리에서 소변을 싸고 엉엉 울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떡집 아주머니는 그런 절 달래주었고 저를 씻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날 떡집 아주머니가 주셨던 백설기를 허겁지겁 먹었던 것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는 잠이 들려고 하는데 떡집 아주머니의 통화 내용이 제 귓가에 들렸습니다. 네, 아이가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가 봐요. 아휴, 아마 부모가 아이를 버리고 간 것 같아요. 부모가 날 버렸다고? 당시 우리나라 미아 신고수는 역대 최고였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 아이를 시장통이나 기차역에 버리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레파토리는 똑같았죠. 엄마 잠깐만 저기 갔다 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 그러고는 엄마들은 밤이 새고도 오질 않았고 아이들은 망부석처럼 서 있다가 결국 고아가 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전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도 부모가 날 버렸구나 하고 말이죠. 6살이었지만 그 통화 내용을 들으면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공포스러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떡집 사장님은 절 지역에 있는 근처 고아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제 또래 아이들처럼 보이는 아이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곳이었습니다. 수녀님, 제가 말한 아이예요. 수녀님,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수녀님은 저와 눈을 맞추려 앉은 자세로 제 얼굴을 가만히 보셨습니다. 예쁜 공주님이 오셨네. 우리 공주님 이름이 뭔가요? 전 모른다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공주님 집 혹시 생각나? 그건 역시 모른다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녀님이 제 목에서 무언가를 쓱 하고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공주야, 이거 우리 공주님 거야? 전 그 목걸이가 제 목에 있는 줄도 몰랐고 이게 뭐지? 란 표정으로 떡집 사장님을 봤습니다. 아, 그거 원래 있었어요. 거기 목걸이 펜던트 뒤에 뭐라고 적혀 있던데. 수녀님은 펜던트 뒤에 적힌 것을 읽었습니다. HMH. 아마도 이게 공주 이름인 것 같구나. 이리 오렴. 수녀님은 저를 꼭 안아주셨고 저는 그날부터 수녀님이 운영하시는 행복쉼터라는 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또래 친구들과 있으니 제가 혼자라는 것도 있고 즐겁게 생활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수녀님 또한 저에게 늘 잘해주셨죠. 우리 공주 이름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내가 이름을 지어봤는데 들어볼래? 현명하고 즐겁게 살아라라는 의미로 현명희 어때? 현명희. 전 이름을 듣자마자 좋다고 했고 그날부터 저는 현명희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녀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걸이는 아마 명희 부모님이 명희에게 남기신 걸 거야. 언젠가 우리 명희도 좋은 가족을 만날 거야. 그러니 이 목걸이는 꼭 목에 지내고 있어야 해. 알겠지? 우리 명희를 부모님이 꼭 알아볼 수 있도록 말이지. 수녀님은 저를 위해 정말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며 제 부모님을 찾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만큼 힘든 일이었습니다. 결국 친부모님은 찾지 못했고 저는 한 가정에 입양되게 되었습니다. 명희야, 인사드려. 우리 명희의 가족이 되어주실 분들이야. 안녕하세요. 양부모들은 제 몸 구석구석 이리저리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꼭 무슨 소시장의 소처럼 이놈 가격을 얼마나 매겨야 하나, 이놈을 데리고 가야 하나 그들에게 검사를 받았죠. 아, 손에 흉터가 있네. 그렇네. 어쩌다가 이렇게 다쳤지? 그런데 너무 예쁘게 생기지 않았어? 너 몇 살이니? 절 구석구석 살펴본 뒤 저희 양부모님은 저를 데리고 행복고아원을 떠났습니다. 차에 올라타 수녀님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뒷좌석에서 고아원을 바라봤고 수녀님은 제가 떠날 때까지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제 결정은 아니었지만 저는 어찌됐건 하루아침에 부모가 생겼습니다. 제 방도 생기고 그전엔 보지도 못했던 예쁜 옷들도 매일 입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새아빠는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죠. 와, 우리 명희 오늘도 너무 예쁘네. 우리 명희는 나중에 커서 미스 코리아 하면 되겠다. 그치? 아빠 회사 갔다 올게. 아빠가 명희 보고 싶으면 전화할 테니까 엄마랑 집에서 재밌게 보내. 전 새아빠의 자상함에 이제 정말 가족이 생겼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절 사랑해주는 새아빠와는 달리 새엄마는 새아빠가 없는 시간이면 절 마구 구박을 했죠. 야, 너 내 반지 못 봤어? 반지요? 아니요. 너 아까 내 방에 들어갔었잖아. 너 일어나. 새엄마는 제 몸을 구석구석 만지더니 갑자기 화를 냈고 급기야 제 옷을 찢었습니다. 어디다 숨겼어? 어디다 숨겼냐고? 너 나쁜 짓을 했으니까 벌을 받아야지. 이리 와. 그러면서 새엄마는 절 속옷만 입힌 채로 집 밖에 내쫓았습니다.
저는 새아빠가 올 때까지 하루 종일 속옷만 입은 채로 서 있었죠. 명희야, 아니 왜 이러고 있어? 어? 새엄마는 새아빠가 오자마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여보, 쟤 아주 무서워. 내가 정리 좀 하자 고 했더니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지 옷을 막 찢더라고. 내가 사준 옷이 더럽다면서. 그러더니 저렇게 속옷만 입고 나가서 아빠 오면 다 잃을 거라고. 아줌마는 이제 아빠한테 혼날 거라고. 아니에요. 명희야, 엄마 말이 사실이야? 아니에요 아빠, 정말 아니에요. 명희야, 네 방에서 이게 나왔어. 엄마 반지를 만지고 싶으면 말을 해야지. 이건 도둑질이야 명희야. 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가방에서 아침부터 난리쳤던 새엄마의 반지가 갑자기 나왔고, 그걸 보자마자 아빠는 뭔가 실망한 듯 저를 방으로 보낸 뒤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파양을 당한 겁니다. 전 명희가 그러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워낙 아내가 충격을 받아서 죄송합니다. 두 분이 다시 명희를 저에게 보내주신 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명희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명희와 인연이 아니시겠죠. 수녀님은 다시 절 받아주셨고 전 파양당한 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제가 안 그랬어요 수녀님. 정말 제가 안 그랬어요. 그럼 수녀님은 다 알아. 하나님이 명희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 다 알고 계신단다. 명희야 괜찮아. 우리 명희를 정말 사랑해줄 가족이 꼭 나타날 거야. 수녀님이 기도할게. 저를 사랑해줄 가족, 정말 나타날까요? 저는 파양을 당하고 1년 후 다시 새 부모를 만났지만 또다시 파양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머리가 안 좋은 것 같다는 겁니다. 우리 집안이 대대로 의사 집안인데 뭘 물어도 대답도 똑소리 나게 하는 법이 없고 행동도 너무 느려요. 아니, 과외 선생을 붙였는데 공부는 안 하고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뭐예요? 전 똑똑하다고 해서 데리고 갔었는데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사람을 이렇게 물건 반품하듯 대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두 번째 파양 이후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아이들과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기도만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나님, 제가 혼자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제발, 제발, 제발. 예전의 기도문은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세요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파양 이후 전 이제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고아원에서 저는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고 성적이 우수해 대학에 수석 입학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장하다 우리 명희, 장해. 난 네가 해낼 줄 알았어. 아니에요. 수녀님이 안 계셨으면 전 절대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수녀님 정말 감사드려요. 수녀님이 제겐 부모님이나 다름없으세요. 다른 아이들은 겪지 못한 인생의 풍파를 겪고 좋은 대학에 들어간 제 자신이 저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수녀님은 저를 위해 절 후원해줄 분들을 이어주셨고 저는 덕분에 돈 걱정 없이 대학생활도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4년 내내 장학금 한 번 놓치지 않았고 친구들은 그런 저를 보며 저에 대한 관심이 늘어만 갔습니다. 명희야, 너 정말 뭐냐? 공부면 공부, 스포츠면 스포츠, 교양이면 교양, 못하는 게 없잖아. 야, 너 금수저지? 아이, 쓸데없는 소리를 다 하네. 에휴, 기집애. 야, 이번 주에 애들이랑 파티할 건데 올래? 너 그랜드 호텔 알지? 거기 클럽 완전 유명하잖아. 공과대 한 선배가 그걸 통째로 빌렸대. 자기 생일이라나 뭐라나?
나보고 우리 학교에서 상위 1%에 드는 애들만 데리고 오라던데? 딱 너야. 가자, 응? 상위 1%? 학교 안에서 전 사실 공부라면 따라올 자가 없는 상위 1%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가 고아란 사실도 몰랐고 겉모습만 보기엔 좋은 부모 만나서 공부 잘하는 그런 금수저로 보였나 봅니다. 저는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결국 그 파티에 가기로 결심했죠. 호텔이라는 데도 처음이고 클럽은 정말 텔레비전에서만 봤지 가본 적도 없습니다. 전 최대한 범생이로 안 보이려고 한껏 꾸며서 클럽으로 향했죠. 클럽 안은 정말 딴 세상이었습니다. 서로 몸을 부비며 춤을 추고 술을 물처럼 마시고, 와, 정말 이런 세상도 있구나를 실감했죠. 명희야! 우와, 우리 범생이 오늘 좀 섹시한데? 섹시는 무슨... 자,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야지. 따라와. 전 친구 손에 이끌려 이 클럽을 통째로 전수낸 공과대 선배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 선배는 클럽 안에 있는 룸을 잡고 양 사이드에 예쁜 여자들을 끼고 왕처럼 앉아 있었죠. 선배, 제가 말한 그 탑 오브 더 탑, 우리 학교 천재 한명이에요. 네가 그 천재야? 영광입니다. 자, 술 한잔 받아. 저는 얼떨결에 술을 한 잔 받았고 모두 원샷이라는 말에 술을 먹고 또 먹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취기가 올랐고 선배는 어느새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너 완전 섹시하다. 난 머리 좋은 여자가 진짜 섹시하더라. 너 내 거 하자, 응? 아, 선배 술이 많이 취하신 것 같아요. 아니, 나 그 어느 때보다 멀쩡해. 명희라고 했나? 너 나랑 잠깐 산책할래? 저는 선배의 손에 이끌려 클럽 밖으로 나갔고 선배는 산책하자고 해놓고선 호텔 카운터로 직행했습니다. 그리고는 룸키를 들고 저에게 다가왔죠. 가자, 전망 죽이는 대로 잡았어. 산책 가자면서요. 방에서 야경 보면서 둘이 있는 것만큼 좋은 산책이 어딨어. 따라와. 싫어요. 뭐? 싫어? 절 좀 잘못 보신 것 같네요. 저 집에 갈래요. 야, 너 뭐가 그렇게 잘났어? 뭐라고요? 너 같은 것들은 나같이 돈 많은 남자 만나서 인생 역전하는 게 꿈 아니야? 너 그 입 한 번만 더 놀려봐. 내가 가만히 안 둘 테니까. 아, 이 기집애가 확 어디서... 내가 너 여기 왜 데리고 온 줄 알아? 너 부모 없잖아. 너 고아인 거 아는 애들은 다 알아. 너 같은 거 건드려서 문제 될 것도 없고 넌 살면서 꿈도 못 꿀 이런 데도 와보고 서로 윈윈 하는 거지, 안 그래? 야! 저는 그 자리에서 선배놈의 거시기를 걷어찼고 그놈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해줬죠. 야, 너 같은 걸 낳고 미역국 먹은 네 부모가 불쌍해. 난 이 학교 탑이야. 부모 같은 거 필요 없어. 난 고아라도 너보다 잘 먹고 잘 살 자신 있다고. 저는 호텔 로비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고 그 모습을 클럽에 초대된 학교 학생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철저히 왕따가 됐습니다. 고아 출신의 성격만 드센 독한 년이라고 학교에 소문이 났죠. 친구들은 전염병 없는 것처럼 제 곁에 오는 걸 다 피했고 저는 속이 상하고 분했지만 분노는 절 더 성장하게 했고 결국 대기업에 입사 원서를 넣게 됐습니다. 마지막 면접을 앞둔 날, 전 면접 전 저에게 올 질문들을 연습했습니다. 모든 질문을 꼼꼼히 준비했고 마지막 질문, 부모님에 대한 질문은 어떻게 말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분명히 부모가 없다는 걸 문제 삼을 텐데 하고 말이죠. 면접 날, 저는 당당히 심사위원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심사위원들이 하는 질문에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가요? 아니면... 절 버리셨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제 말을 듣고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신하나요? 이제껏 저는 2번의 파양을 당했고 혼자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단 한 번도 저를 찾는 부모는 없었고 저는 그날 이후 부모가 절 버렸다고 생각하고 오로지 제 힘으로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아라는 것이 입사하는 데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이 면접장을 나가겠습니다. 저의 이 당당함은 오히려 심사위원들에게 플러스가 되었고 저는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고아라는 타이틀은 언제나 저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입사 동기들도 제 면접 스토리를 다 아는 상태였고 그것은 심사위원들에게만 플러스 될 뿐 입사 동기들에겐 재수없는 인간으로 낙인 찍혔죠. 야, 넌 어학연수 어디 갔어? 나? 영구. 우리 엄마 등살에 2년이나 더 있었지 뭐야. 난 미국. 거기서 눌러 앉으려고 했다가 엄마가 들어갈 회사 자리 있다면서 오라고 해서 왔어. 자긴 어학연수 어디 갔다 왔어? 난 안 갔어. 안 갔다고? 우리 회사 어학연수 안 갔다 오면 잘 못 들어오는데? 난 어학연수 갔다 온 애들보다 영어는 더 잘해. 프리토킹도 가능하고. 프리토킹? 너 그럼 외국 나가봤어? 아니, 그 흔한 외국 여행도 안 나갔으면서 프리토킹이 가능하다고? 어떻게 확신해? 회사에 제출해야 할 영어 점수, 자격증 어느 것 하나 모자란 거 없어. 그러면 된 거 아니야? 웃기시네. 아무리 이론상으로 잘한다고 하면 뭐하니? 경험이 있어야지 경험. 안 그래? 그렇지. 근데 아무리 대학에서 탑 찍어도 부모 백 없이 대한민국에서 살아남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 부모 백이라는 거 난 한 번도 본 적도 받은 적도 없어. 4년 내내 장학금 받았고 수석 입학에 수석 졸업까지 했어. 이런 경험 니들은 해봤니? 머리에 든 건 없고 맨날 엄마 꽁무니나 쫓아다니는 니들이 뭘 알겠니? 야! 뭐? 전 그 뭣도 없는 부모 빽 있는 여자애들과 머리채를 붙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2대1. 숫자로는 밀리지만 제가 싸움 하나는 또 기똥차게 잘했거든요. 그렇게 머리채를 붙들고 그 기집애들을 소탕하고 난 후 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죠. 언제까지 고아라는 이유로 이렇게 멸시와 조롱을 당해야 하는지 정말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에게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전 이게 뭐지라고 올려다봤고 그는 너무나도 잘생긴 제 바로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무시해요. 저런 애들 이 회사에서 저런 정신으로 1년도 못 버텨요. 이렇게 현실적인 위로를 해준 사람은 정말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다들 제가 고아라고 하면 그냥 힘내라, 꿋꿋하게 잘 살아야 한다는 둥 두루뭉술한 위로만 해줄 뿐 진짜 제가 속상한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보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명희 씨 이야기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팀에 들어온다고 해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이제 정말 능력 있는 사람과 일하게 됐구나 하고 말이죠. 앞으로 잘 부탁해요. 전 얼굴도 잘생기고 능력 있는 상사를 만난 덕분에 3년 동안 직장 생활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일에 대한 커리어도 점점 쌓여져 갔고 인정도 받았죠. 같은 팀이다 보니 야근의 출장에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결국 저는 제 직속 상관인 그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명희야, 너 덕분에 이번에 우리 팀 실적 장난 아니야. 너 정말 대단하다 명희야. 우리 자기는 못하는 게 없어. 자기가 있어서 내가 할 수 있었던 거야. 자기 없었으면 난 이 회사에서 버티지도 못했을 거야. 나도 마찬가지야. 명희야, 나 할 말이 있는데 우리 좀 더 진지한 관계로 발전해보는 건 어떨까?
지금도 우리 진지하게 사귀고 있잖아. 더 진지한 관계? 그게 뭐야? 내가 좀 둘러서 한 말이긴 한데 직설적으로 이야기할게.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뭐라고? 저는 결혼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생소했습니다. 저에겐 부모도 없었고 그 흔한 형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그런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죠. 저는 당시 남편의 말을 듣고 너무나도 기뻤지만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도 자기랑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솔직히 내가 더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 이 회사에 3년 동안 다니면서 자기가 알게 모르게 나 지켜준 거 다 알아. 이런 남자라면 내가 인생을 함께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어. 하지만 자기야, 내가 고아잖아. 부모 없는 고아. 내가 고아라는 걸 부끄러워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내가 고아라는 사실을 자기 부모님이 알게 되시면 자기에 대해서 정말 실망하실 거야. 난 자기가 부모님한테 좋은 아들로 남았으면 좋겠어. 나 때문에 자기가 상처받는 건 정말 싫어. 하지만 남편의 끈질긴 구애는 계속됐고 전 결국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명희야, 내가 너에게 진짜 가족을 만들어 줄게. 너한테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라는 게 뭔지 보여줄 거야. 내가 꼭 그렇게 만들 거야. 난 정말 자기만 믿고 결혼이란 걸 선택한 거야. 내 인생에 결혼이라는 건 없는 줄 알았어. 하지만 당신이 날 이렇게 사랑해주고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난 당신과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나에게 이렇게 프로포즈 해줘서 고마워. 전 남편을 믿고 또 믿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자기야, 자기 정말 내 편이 되어줄 거지? 정말이지? 정말이지. 난 평생 자기 편이 될 거야. 그 누구가 욕을 해도 난 당신 편이 될 거야. 정말이야.